대통령이 4시간여 뒤 트럼프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북 회담이 99.9% 성사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라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한국취재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끝내 거부하고 미국, 영국 등 해외 기자단만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취재진은 내일 귀국합니다.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이 수사 축소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검찰 면담 녹취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검찰도 파일 공개가 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면담 시간을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 사찰에서 법요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부산의 한 사찰에서는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행사장으로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 인천항 화물선 화재 진압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화물선 내부에 있는 차량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로 선체 외벽 상단부 전체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중고 차량을 빈틈없이 적재해 불이 빠르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30cm 길이의 흉기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갑작스런 난기류를 만났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아무래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주된 논의 대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은 99.9%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열릴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뉴스9 첫 소식은 신정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갖고 이후 자리를 옮겨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단독 회담에선 최근 미국 내 확산되는 미북 정상회담 회의론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독대 내용을 전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기내 간담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99.9%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 설명과 북한 태도가 왜 다르냐,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확대 회담에선 비핵화 방법과 평화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대북 경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의제가 사전 조율되지 않아 어떤 얘기가 오갈지 예측이 어렵고 합의문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의 생각이 바뀐 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화를 희망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실수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지현 기자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비핵화 합의를 두고 북한의 노림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It would be a great mistake for Kim Jong-un to think he could play Donald Trump.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So clearly the president's still willing to walk away. Well, there's no question.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 협상을 맺지 못하면 리비아 모델과 같은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는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의 기회를 잡기 바란다면서 트럼프 정권은 미 본토와 동맹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북한 정권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중국은 북한 국경을 잘 지키라고 말했는데 최근 대화 분위기를 타고 북중 접경지대에 제재 구멍이 뚫렸고 이런 것들이 결국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미국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중 국경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최근 북중 국경에 구멍이 많이 뚫려 더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중국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경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 제재를 넘나드는 북중 밀월에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이 늘고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접경 지역에 무더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오직 서명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핵화 합의 전까지 제재 압박을 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두고 그 배후로 시진핑 주석을 공개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There has been a big difference since they had the second meeting with President Xi. 이와 관련해 일본 도쿄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방중 때 시 주석의 경제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시 주석이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단계적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마땅히 해야 할 국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미북 정상회담 회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기념주화까지 발행했습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인데 이번 주화만큼은 좀 성급한 것 아니냐고 미국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북 정상회담 기념주화입니다.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를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평화회담이라는 문구가 한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 쪽에 영어로 최고 지도자란 수식어가 새겨져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백악관은 전에도 정상회담을 기념해 기념주화를 제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스위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기념주화가 제작됐다며 시기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인터넷 매체 복스는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칭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참모진은 계획대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willingness to meet with Kim Jong-un underscores the Trump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diplomacy to help solve the greatest challenges, even with our staunchest adversaries. 문우신 재무장관도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며 회담 개최 회의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미국 상황을 살펴드렸는데 이번 뉴스는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전망이 난기류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만 북한은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집결했던 외신 기자들이 오늘 원산에 도착했는데 우리 취재진은 결국 취재 허가를 받지 못해서 내일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을 한가득 챙긴 외신 기자들이 공항 수속을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맞는 고려항공 직원들과 승무원들의 움직임도 한껏 바빠집니다. 미국 CNN과 중국 CCTV 등 4개국 8개사 외신 기자 22명은 고려항공기를 타고 현지 시각 오전 9시 45분쯤 베이징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Well, we hope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be transparent like they say they are, and they're going to show us the nuclear test site and show us the dismantlement of it. 북한 원산에 도착한 외신 기자들은 원산과 길줄을 잇는 특별 열차를 타고 풍계리 전망대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We're going to go to the Kalma Hotel. We don't know when we're going to get on the train to go to the nuclear test site.
한국 취재진은 베이징에서 외신과 함께 대기했지만 북한은 비자 발급을 끝내 거부해 풍계리 취재가 무산됐습니다. 취재진은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후속 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작 우리 국민들은 외국 언론을 통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우리 기자들은 내일 돌아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징에 가 있는 기자들은 어떤 언론사 소속 기자들입니까? 방송사인 MBC와 이 통신사인 뉴스원입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 판문점 채널을 통해 한 개 통신사와 한 개 방송사에서 각 4명, 총 8명의 기자를 초청하겠다고 통지했었습니다. 자, MBC와 뉴스원. 그런데 이 언론사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방송사는 제비뽑기를 했었고 통신사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베이징으로 가기 전에 이미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이징으로 갔습니까? 네, 그게 이제 북한의 변화에 일말의 기대를 건 겁니다. 저 두 언론사의 기자들은 한국 언론사를 대표해서 간 것이고 그만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북한 대사관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 혹시나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바람이었는데요. 역시나 북한은 변화가 없었고 우리 기자들의 방북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다가 또 필요하면 이번처럼 우리만 배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취재진 방북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측이 공약한 비핵화의 초기 조치인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또 북한의 이번 조치가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진정성 없는 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을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만약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든 당당하게 우리 언론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생각을 바꿔서 다시 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풍계리 폐기 일정을 25일로 늦추고 한국 기자들의 풍계리 방문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이 판문점 선언과는 동떨어진 갖은 트집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움직임이 다시 통미봉남으로 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아예 우리도 취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드루킹 관련 뉴스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드루킹이 며칠 전 옥중 편지를 통해서 검찰의 김경수 의원 관련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오늘 또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한 데 대한 재반박인 셈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축소하려 했는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유기 박모 씨는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지기 전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 댓글 조작 활동을 상세히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은 이날 서유기 조사 때 검찰이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수사 축소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유기가 매크로 조작과 관련해 김 전 의원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 임모 검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이것은 빼라, 얘한테는 이거 받지 말라고 지시했단 겁니다. 드루킹은 18일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 면담 때 김 전 의원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드루킹이 변호인을 통해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며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드루킹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김 전 의원 관련 폭탄 선물을 주겠다는 거래 제안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검찰은 드루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다음 재판 때 서유기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지난번 드루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의 전 과정이 녹음돼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드루킹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편집하지 말고 녹취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조사 시간 50분이 아니라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으니 그대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검찰은 녹취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검찰 면담에서 댓글 조작 수사 축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검찰은 면담 녹음 파일을 편집 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음 파일 시간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1시간 30분 면담을 했는데 검찰이 50분이라고 발표했다며 검찰이 유리하게 파일을 편집해 공개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30분은 면담 준비를 한 뒤 46분 동안 면담한 것이라며 김 씨가 1%의 진실과 99%의 거짓을 교모하게 섞어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공식 통보한다면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댓글 사건을 변호하던 오종국 변호사는 어제 사임한 상태입니다. 대리인이 선임이 되더니까 변호인이 선임이 돼야 돼요. 검찰은 드루킹 김 씨가 직접 의견을 전달해 오면 공개 브리핑이나 재판에 증거로 내는 방식으로 녹음 파일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드루킹과 검찰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한편에선 송인재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 의혹과 관련한 의문들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소해야 할 의문점을 정운섭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대선 이후 휴대폰을 바꾼 정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 법한데 청와대는 휴대폰 많이들 바꾸지 않느냐라고만 말합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정세 분석글을 주고받았을 뿐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미 전화기가 없다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확인했는지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 말고 다른 민주당 또는 이 청와대 인사를 소개받았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연루 인물은 없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 이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 비서관이 민정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핵심은 청와대가 왜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송인배 비서관 연루 사실을 공개했느냐입니다. 경찰청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덮어두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정치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또 다른 인물의 연루 사실을 숨기는 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거듭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이 밝혀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했다는 보도를 두고서 청와대는 이 통상적인 의미의 소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016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송 비서관과 김경수 전 의원 그리고 드루킹 세 사람이 이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소개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인데, 하지만 경공모의 한 핵심 회원은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송 비서관의 선거 자원봉사를 했고 그가 낙선한 뒤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으로 보기에는 힘든 대목인데 송 비서관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 의문의 경공모
핵심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을 드루킹에게 소개한 인물은 60세 전후의 경공모 핵심 회원 부부 두 사람입니다. 대화명은 부인은 들풀처럼, 그리고 남편은 명촌. 4, 5년 전 가입한 경공모의 초창기 회원들이자 최상위 등급인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드루킹의 측근입니다. 2016년 4월 총선 당시 송 비서관의 출마지인 경남 양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부산 지역에서 경공모 사무실이 있는 파주로 옮겨와 경공모의 공동체 마을 합류를 미리 준비할 정도로 열성이었습니다. 경공모 핵심 관계자는 들풀처럼 부부가 선거 관련 얘기를 자주 했고 민주당원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드루킹은 들풀처럼 부부의 도움으로 송인배 비서관을 알게 돼 4차례 만남과 사례비 200만 원까지 건네는 관계가 됩니다. 비슷한 방법의 관계 형성은 또 있습니다. 2년 전 드루킹은 노회찬 의원과도 친분을 맺고 5천만 원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는데 이때 두 사람의 연결고리도 노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경공모의 핵심 회원이었습니다. 대화명 베이직의 이 회원 역시 50대 후반으로 2016년 총선 당시 노 의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에 전 검찰총장 등을 피고발인에 임의로 추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고발장을 새로 만들어 이에 맞춰서 수사를 했다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한 시민단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강원랜드 수사단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고발장 내용과 피고발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4명이 더 추가됐고 실제 수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 같다. 그래서 추가 고발장을 좀 내는 게 어떠냐고. 수사단 윗선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측은 검사가 수시로 보고를 했다고 말합니다. 검토해보시고 제출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도 모든 내용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으러 또 갔었어요. 검찰이 만약 고발장을 고쳐서 수사했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직 검사를 수사하려면 특임 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수사단 측은 편의 제공 차원이었다는 해명을 했고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부산의 한 사찰에 승용차가 덮쳐 신도 5명이 다쳤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건물벽을 받은 채 멈췄습니다. 곳곳에 다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 한다고! 여기도 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움직이지 말합니다. 지금 밀려고 달려야 되겠어요. 오늘 낮 11시 25분쯤 부산의 한 사찰에서 73살 여성 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을 덮쳤습니다. 가신다고 차를 달라가 돌리는데 핸들을 꺾었는데 하고 욕팍 꺾었거든요. 이 사고로 행사장 천막에서 연등 접수를 돕던 63살 고모 씨 등 신도 5명이 다쳤습니다. 시민들이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의식이 있었고 환자들은.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내리막에 주차하고 시동 걸고 제동을 했는데 제동이 되지 않아서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과 운전 미숙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휘두른 흉기에 30대 남성이 숨지고 한 50대는 술에 취해서 청와대로 트럭을 몰고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41살 이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후 31살 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씨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 집 앞이다 보니까 뒤에도 또 술이 좀 잔잔한 상태고 하니까 자동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다친 사람을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38살 오모 씨가 몰던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받았습니다. 운전자 오 씨가 숨지고 차에 탔던 43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좌우로 굽는 도로고 요마우스가 한 33m 정도 이렇게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속에 급핸들 급조작.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청와대 앞에선 술에 취해 트럭을 몰고 역주행한 55살 김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허위 전화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했지만 ARS만 연결돼 홧김에 경찰에 전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제 아파트 고층에서 아령이 떨어져 주민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고층에서 흉기가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재빨리 몸을 피해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지난 20일 낮 4시 50분쯤 길이 30cm짜리 흉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24살 강모 씨는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흉기는 26층 아파트 상가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가 떨어진 뒤 아파트 고층에서 급하게 창문을 닫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104세대인 해당 동에는 지금까지 37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빈집이 많으니까 솔직히 약수만 먹고 들어가자면 문이 좀 열려있는 집도 가끔 있으니까. 국과수 조사 결과 흉기에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DNA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DNA를 대조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들 동의 받아서 그 피규분석, 유전자 피규분석 한 모델까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이번 사건에 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인천항 화물선에서 발생한 불이 아직도 완전히 잡히질 않았습니다. 실려있던 자동차 1,400여 대는 뼈대만 남은 채 잿더미로 변했고 이 매캐한 연기가 퍼져나가서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난 화물선의 10층 내부입니다. 천장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바닥은 잿더미로 가득합니다. 진짜 발바닥 싱싱하다고? 수출용 중고자동차는 뼈대만 남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타이어와 시트, 핸들까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화물선 11층에서 13층에 실은 자동차 1,460대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1,400여 대가 빈틈없이 붙어있는 관계로 순식간에 화재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화물선 내부에 있는 차량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로 선체 외벽 상단부 전체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이틀째 화재가 이어지면서 매캐한 연기는 10km 떨어진 송도까지 번졌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200여 건에 이릅니다. 수인선 타고서 여기 신포역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좀 코가 매운 냄새가 확 났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시야도 좀 뿌했어요. 전철역 안에서도. 소방당국은 밤사이 큰 불을 잡고 오늘 아침부터 잔불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완전 진화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재계의 거목이었지만 가는 길은 소탈했고 새와 나무를 사랑했던 고인은 나무 한 그루 밑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계 4위의 대기업을 이끌었던 거인의 마지막 길은 수수했습니다. 가족과 친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늘 오전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영정을 들고
생전 구 회장을 모셨던 비서진들이 운구를 맡아 뒤를 따랐습니다. 일도 경례 바로 고인의 외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가장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이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조용히 애도하며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엄수됐고 화장을 거친 고인의 유해는 수목장으로 묻혔습니다. 새와 나무를 사랑했던 고인다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LG그룹의 방향타는 40살의 구광모 상무가 쥐게 됐습니다. 후계 교육은 받아왔으나 CEO 경험은 전무한 구 상무는 계열사를 이끄는 부회장단 6인의 도움을 받아 그룹의 새 먹거리를 찾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구 상무는 다음 달 말 지주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된 후 새로운 LG그룹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TV조선 장도웅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한 비서가 중학생과 전화로 말싸움을 벌이다 폭언과 욕설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즉각 사과했고 해당 비서는 사표를 냈지만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나경원 의원의 박모 비서와 중학생 박모군의 통화 내용입니다. 죽으려고 진짜. 학교를 찾아가겠다고도 합니다.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박군은 지역구 의원인 나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자주 올렸습니다. 박 비서는 평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문정부에 개헌하는 북한과 짝짝꿍해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 폭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속 비서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썼고 박 비서도 저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비서직을 사임했습니다. 박군은 정말로 미안하다면 공개적으로 만나달라고 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박 비서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 의원은 내일 박 비서가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자 제19 감싸기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아예 없애야 한다거나 무기명 투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이 방탄국회에 맞췄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됩니다. 염 의원은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고 홍 의원은 차마 보지 못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먼저 나오셨어요? 아니, 저거 하고 있으니까 나왔어요. 개표가 마무리될 때쯤 의원들의 표정만 보아도 결과가 짐작되는군요. 국회의원 홍문종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도까지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체포에 반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야 합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지난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이후 3년 8개월 만입니다.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송 의원은 당시 표결 전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이었는지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당시 야당 의원들도 40명 넘게 반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또 뭐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방탄 국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탄은 방탄이야.
하지만 송 의원은 이후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46건. 이 가운데 원안이 가결된 경우는 5건에 불과합니다. 89%의 높은 방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줄을 서는 의원들. 일반 표결과 달리 체포동의안은 이처럼 차례차례 뒷표소에 들어가 비밀 투표를 합니다. 여야 따로 없이 일종의 동업자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명투표로 저는 사실 그렇게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19대 국회 때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됐는데 이번엔 다를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조 서비스는 일단 가입을 하면 계약 해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약을 거부하는데 이 핑계가 거짓말인 경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어떤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이는지 최원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1년 전 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강훈희 씨. 2달 전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해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5월 말경에 이제 법원에서 업무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고. 그래서 5월 말경에 이제 전화를 달라고. 또 다른 상조업체는 회생 절차가 기각됐는데도 법정 관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 해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거짓 핑계를 대며 가입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거절한 업체들을 처음으로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자본금 요건이 강화된 이후 폐업 가능성이 높아진 곳들입니다. 계약 해제 신청을 한 다음에 상조업체가 망하면 낸 금액의 85%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절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업체 측이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무조건 해제 의사를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 서식을 작성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초강력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가격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유세를 더 올리는 개편안이 다음 달에 나오면 거래 절벽은 더 심각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 한 달 만에 5천만 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는 없습니다. 이제 5월 달이 좀 부동산으로 봤을 땐 비수기이긴 하지만 전년에 대비해서 거의 거래량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80건에 그쳤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영향으로 매수 세력도 급격히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매수자들은 하도 집값이 떨어진다 하니까 계속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강남권 아파트에는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의 이번 달 아파트 거래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73%나 줄어들었습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 환수 금액 발표도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초 조합원들이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만큼 수익률은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재건축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다음 달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노인들이 건강하게 즐길 문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최근 지자체에서는 춤을 출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둘 만들고 있는데 이 노인들 반응이 좋습니다. 실제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70대 노인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전통 선율에 맞춰 팔을 젓다가 쭉 뻗습니다. 부채를 일제히 펼쳤다 접으며 능숙하게 발도듬합니다. 근데 나오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아직도 젊었구나, 할 수 있구나. 은퇴 후 시간도 보람있게 보내는 노인들입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좀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복지관에 나옵니다. 왕년의 교복부터 꽃갈콘 모자, 망토도 등장했습니다. 노인들의 신명나는 막춤 사위가 벌어집니다. 막춤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곳을 찾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고혈압, 우울증 등 평소 질병이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몸에도 좋고 여기서 춤 한번 추고 가면 그냥 일주일 정도는 그냥 아주 스트레스 확 풀려서 좋아. 지자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그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을 해서 특히나 지자체에서 건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노인 수는 136만여 명.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센터는 79곳에 그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오늘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평등과 자비를 바라는 부처의 마음으로 남북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색색 연등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서울 조계사에는 불자 1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들도 자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선 수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설정 스님은 반성과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욕과 무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불교계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북한 측 조선불교도 연맹과 남북 공동발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조계종 원행스님은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동화사에도 전국에서 불자 1만여 명이 찾아와 소원을 빌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배너나 헤드윅 같은 외국 유명 작품을 우리만의 기획력으로 재탄생시킨 뮤지컬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또 라이선스 수출도 활발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한 화장에 풍성한 금발가발. 배우 오만석이 연기하는 트랜스젠더 로커 헤드윅이 오는 7월 대만 국립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헤드윅은 1998년 브로드웨이 초연 작품을 원작으로 세계적으로 흥행한 할리우드 영화까지 있지만 이번 대만 공연 작품은 한국어 라이선스 버전입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명작 프랑켄슈타인과 벤허는 지난달 중국 투자사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일본에 라이선스를 수출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공연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획 제작력이 뛰어나고 같은 동양권 문화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파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합작을 하고 공동 제작을 해서 아시아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 뮤지컬 시장이 관객 수가 줄어드는 등 침체에 빠지자 국내 창작 뮤지컬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기획 초기 단계부터 한중일 3개 언어로 각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현주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하위권을 맴돌던 한화가 올 시즌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 기세가 오늘 선두 두산을 만나고도 이어져 10년 만에 단독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3회 하나 호잉의 벼락 같은 투런 홈런. 다음 타자 김태균까지 담장을 시원하게 넘깁니다. 3회에만 5점을 뽑아낸 한화. 대전 야구장이 만원 관중의 함성 소리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1위 두산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8회 오재원이 만루에서 싹쓸이 3루타로 동점에 성공하더니 오재일까지 안타를 때리며 기어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두산의 대역전승으로 경기가 끝나는 듯 했지만 9회 한화가 다시 한번 드라마를 씁니다. 이번에도 호잉이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극적인 동점포로 7대7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만듭니다. 소문난 1, 2위 경기답게 연장전이 펼쳐지고 승부는 11회 말에 갈렸습니다. 무사 1루 상황, 두산 김정우가 하나 정근우의 희생번트 타구를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송광민이 깔끔한 안타로 경기를 끝냅니다. 8대7, 한화의 짜릿한 재역전승. 야구에서 가장 재밌는 케네디 스코어로 1위 두산에게 제대로 일격을 가했습니다. 공동 2위였던 SK가 패하며 한화는 10년 만에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두산과는 어느덧 3경기 차. 한화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산과의 이번 3연전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험상궂은 표정의 내수호신 사천왕을 만납니다. 하지만 400년 고찰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은 분노와 자비, 위엄과 익살에 내 표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날마다 조바심을 먹고 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치이며 하루도 느긋한 날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살아가는 일상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사천왕은 속세 잡념을 버리고 이 마음을 열라고 이럽니다. 욕심도 화도 어리석음도 모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절마다 마당 가득 연등을 밝혔습니다. 번뇌와 무지로 어두운 세상을 등불 같은 부처의 지혜로 밝혀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옛날 어느 여인이 마지막 갖고 있던 동전 한 리포로 등을 마련해서 석가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날 밤 비바람에 모든 화려한 등이 다 꺼졌지만 이 가난한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켜올린 등불 하나, 빈자 1등만은 오래도록 주변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듯 낮고 어둡고 보잘것없는 곳을 더 아끼고 보살피는 것이 부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가는 덜머리길은 500살 먹은 전나무가 이렇게 우거져서 한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청량한 나무 향기 들이마시며 속도와 소음에서 느림과 침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계곡의 물소리는 부처님 설법이요 푸른 산빛은 부처의 법신이라는 깨달음의 노래 그대로입니다. 부처가 실록 눈부신 5월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잠깐만이라도 헛일, 헛말, 헛걸음을 삼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비운 마음에 부처가 되실지 모를 일입니다. 5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휴일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하늘이 점점 흐려져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데요.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아지는데요. 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수도권, 강원, 영서, 또 충청, 호남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내일 기온 살펴보면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13도, 대전이 16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4도, 대구 26도로 남부지방은 조금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은 비가 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참관에 외국 기자들만 받아들이고 끝내 우리 기자들을 거부한 건 다목적 포석이 깔린 나름의 협상 전술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거나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과거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뉴스9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